네, 최슬기 앵커와 함께 주요 뉴스와 시장 요점들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3주 연속이고요. 전세가도 같이 오릅니다. 67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집값 상승 계속되고 있다는 건 다들 들으실 텐데 지금 네.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짚어주시죠.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0.26%입니다. 네. 0.26%고요. 지난주가 0.28%인데 네. 살짝 내려왔죠.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 수치만 본다면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지난주가 0.28%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에 플러스 이번 주가 또 0.2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상승률이 상승률이 네. 이제 살짝 줄어들었는데 우리 네. 자동차 예를 들면 엑셀레이터를 130km 밟다가 네. 125km로 밟으면 네, 네. 속도는 여전히 빨리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위안을 삼자면 네. 그래도 속도가 더 빨라지지는 않고 있다. 지금 0.3%에서 0.28%, 0.26%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전세 가격은 0.17%입니다. 지난주가 0.2%니까 역시 상승폭은 축소가 됐으나 여전히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려고 현장에 방문을 해보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집값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7월, 8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서울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2020년,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보다도 거의 넘버 3,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달이기 그래요.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과연 일시적인지 좀 많이 지속이 될 건지 우리 알아보는 몇 가지 이제가 있는데 지표들이 네네. 있는데 네. 거래량이 는다?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는데 거래량도 는다. 이거는 마음이 좀 급해진 분들도 많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거래량이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는 몇 개 이제 튀는 거래라고 어. 하죠. 일부 거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앞서서 제가 7월 거래량이 지금 8,000건이 넘었습니다. 8,600건이 넘어갔는데 이 정도면 앞서서 제가 이제 넘버 3, 2020년, 2021년 우리 기억이 나시잖아요. 연끌하고 그렇죠. 과열되고 그러니까요. 집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도 10,000건 이상 거래가 단 2달밖에 없었고요. 8,000건 넘어가는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자금력이 되던 무주택자들이 집 사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1주택자들은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자라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같은 굉장히 상위 지역 아파트들은 네. 여전히 신고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계속 신고가 행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상급지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집값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이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일부 지역인지 아니면 확산이 되는지 여부인데 네. 서울로 시작된 게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산 안 되면 또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 가까이 가면 사람들 마음이 차라리 그냥 덜 올랐는 아파트로 좀 가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송파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도달한 아파트들은 다른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L3 리센트 아파트들이 전고점 가까이 가면 가락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수도권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올랐는 서울보다는 서울 인근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하남,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집은 서울 거주자들도 구입을 하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구입을 네. 하고 있거든요. 25% 정도가 외지인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 거래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하신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거래량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6월 거래량을 보면 13,114건인데요. 이 중에 1,592건이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경기도 집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도 굉장히 넓은 지역들인데 외곽 지역들보다는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 위주로 인기 단지 위주로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원으로 보면 네. 원의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맞습니다. 그림. 지금 딱 그런 네.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 상승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확산되느냐는 아마 금리하고 부동산 정책 변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도 좀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 전세 품귀 현상까지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네.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네. 우리가 더 괴로운 게 우리 서민들이 더 괴로운 게 전세죠. 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고 나는 그냥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전세 가격 올려주든 월세를 가든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데 월세 가격도 동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못 가게 되겠고 전세 가격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려고 하니까 또 집값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앞서서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금리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집값이 저평가되다가 고평가로 올라가던 단계였고요. 지금 집값은 거의 고평가 단계, 살짝 조정이 됐다가 전고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 추세 상승, 5년 정도 상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집값은 이런 상황인데 전세 가격은 사실 5년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이게 올해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러면 결국 전세의 매물은 아파트 입주 물량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올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을 검토를 해보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3년, 5년 후까지도 서울 수도권 지역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전세 가격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몇 년간 더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전세 네네. 가격이 오르고 그럼 이 전세 가격은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밀어 올리는 네. 거죠. 우리가 전세를 이제 무이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금융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세입자를 들이면 세입자가 낸 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자는 안 내죠. 그래서 결국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집 사기 좋은 환경,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책, 대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옵니다. 일단 8월 8일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뭐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주간 단위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 칼을 네네. 빼들고 있습니다. 일단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일단 스트레스 DSR이 원래 지금 상반기는 네. 1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7월에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2달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뭐 PF라든지 뭐 미분양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달 연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를 2달 연기한다? 이거는 정부가 집값 부양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7월, 8월 거래량이 급증했고요. 정부가 9월에는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 거기에 더 규제를 하겠다. 이제 핀셋 규제가 들어갑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제 구분을 하게 됐어요. 원래 0.75% 가산금리를 더 적용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은 1.2% 가산금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연봉 1억 되시는 분들이 금리 4%로 30년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서울 수도권 지역은 한도가 4,5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요. 비수도권들은 한 2,2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대출 규제 문턱을 올리고 자금줄을 쥐는 한마디로 저는 정책
시그널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이었다면 최근에는 안 되겠다. 공급으로 집값을 못 잡으니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다시 회귀를 했고요. 이게 대출 규제가 그 첫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계부채 문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상당히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로 발목을 잡고 네.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고 부동산 네네. 얘기를 상당히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9월 되기 전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들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 시행이 네. 됐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면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금강 원장이 은행장들 불러서 아마 압력을 좀 했죠. 좀 신경 좀 써라.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속내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수요 억제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KB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 부담을 좀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비판이 있었죠. 이자 장사하느냐라고 하니까 최근에는 뭘 했냐면 주택담보대출 최장 기간, 대출 기간을 이제 50년, 40년 상품이 없습니다. KB는 30년으로 줄였고요. 최대. 그렇죠. 네. 그럼 이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자만 내는 걸 이제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거치 기간 최대 3년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생활 안정자금으로. 다른 주택 구입 용도로는 안 되는데 생활 안정자금으로는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돼. 1억 원까지만 빌려줄게. 그러면 제가 20억 원 아파트가 있는데요. 대출을 한 5억 원 받고 싶다? 라고 해도 1억밖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여러 가지 줄어들고 신용대출도 우리 마이너스 통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5천만 원만 해주겠다.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죠. 아니 집값 올라가는데 내 마이너스 통장이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최근에 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갭 투자를 막겠다고 그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같은 단지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자석까지 은행 가서 자석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굴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 부동산을 볼 때 목적 자체가 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인지 네네. 거주를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이다 보면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사실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앞서서도 제가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갈아타는 1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다고 네. 했는데 기존처럼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더 투자를 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집값이 오르니까 또 옛날 방식처럼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주택자들 또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요. 앞서서도 신용대출 줄이는 거하고 또 집값 올라가는 게 사실 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빌리는 거잖아요. 신용대출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그 길까지 막아버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슈 보고 저도 좀 많이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이제 20년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소식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두 부류가 네. 있었습니다. 한 개는 LH, SH 같은 공공이 이제 뭐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주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민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차라리 그냥 비아파트보다는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가버리겠다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서 정부에서 꺼낸 카드가 그러면 자금력이 되는 기업들이 임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100가구 이상 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최장 2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데요.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규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 있죠. 그렇죠. 5% 상한 제한. 네. 이거는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봐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임차인이 변경이 되면 기존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기존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 마음대로 올려도 돼라고 이제 길을 좀 열어줬고요. 네.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의무라든지 임대료 상승할 때 물가 상승률과 그 같이 연동하는 이런 규제들은 전면적으로 다 폐지를 해주게 되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이 있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니들 돈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 이제 자율형입니다. 그 얘기는 규제도 더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 기간이 10년이면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사용하잖아요. 네. 임대 사업자들은 10년 동안 계속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그 규정도 풀어주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있고요.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분들은 야 그래도 규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임대 기간 동안 5% 상한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뭐 보험회사라든지 또 리츠 회사들 또 시행사들이 얼마나 많이 진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주인이 공공, 지금까지는 공공 아니면 개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도 네.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쭉 들어보니까 기존의 이 보증금 부분에서의 사고가 워낙 좀 많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사항들도 이 부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과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장점이라고 네. 한다면 그래도 자금력이 되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하다 보니까 뭐 역전세라든지 전세가 금을 뗄 위험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사고 있는데요. 부분, 네. 사고 부분은 줄어들 수도 네.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5% 상한 제한을 없애주겠다. 세입자가 바뀌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주변 시세 대비 95% 초기 임대료 맞추는 것도 빼주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존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게 최대 장점이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들은 왜냐하면 기업들은 수익이 안 나오면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이니까. 네. 기업들이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대료 상한을 보장을 해준다면 그 피해는 또 세입자들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옳은 정책인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LH 공공임대도 해야 되고요. 민간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좀 맡기는. 네네. 네. 이 부분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법 개정해야 됩니다. 민간 임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야당에서 충분히 반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법 처리 과정에서 아마 많은 내용들이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나온 거지 시행이 당장 된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네요. 국회 통과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요. 많은 뭐 취득세, 중과세 배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설마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또 기업들이 충분한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9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9월에 가계부채 관련돼서 종합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 지금 있는데 물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예상되는 대략적인 어떤 큰 틀 이런 거는 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가계부채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또 여러 가지 나오고 네.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수도권은 더 강화하겠다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고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값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만약에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간다면 스트레스 DSR 뭐 2단계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대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아마 규제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고요. 수도권 전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핀셋 규제를 했거든요.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규제니까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구별의 핀셋 규제보다는 시 단위나 도 단위로 굉장히 큰 단위로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고민에 빠졌잖아요. 네.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집값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네.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리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려면 역설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쪽은 미분양 얘기도 우리가 좀 많이 했었고 양극화 얘기를 꾸준히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도 좀 마찬가지입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네네. 이 방송을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만 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 동네는 집값 안 오르고 미분양도 많고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리는 집값이 올라간다,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서울과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이 80% 정도가 지방에 몰려 있고요. 중공업 미분양도 13,000가구가 넘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은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한마디로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똘똘한 지역인 서울로 차라리 안전한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미분양이 적은 서울에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서울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미분양, 침체된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들 맞물려서 네네. 지금 상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 주간의 동향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